아저씨! 영하의 새벽, 전방 사단 절벽 위에서 9살 아이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별을 단 사단장이었습니다. 27년을 군에 바친 남자가 난간을 움켜쥐고 서 있었죠. 그 순간 얼어붙은 작은 손이 그의 군화끈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다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모은 거예요. 쌍둥이 남매가 내민 건 빈 병을 주워 모은 동전 몇 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절망 끝에선 군인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두 아이. 과연 그 새벽 절벽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전방 사단 지휘통제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은 채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48회를 살아오면서 이 새벽 시간이 가장 고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전방의 철책선 너머로는 겨울바람만 불어오는 시간이었죠. 상황 보고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군단 참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팩스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참모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참모는 말없이 팩스를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히듯 들어왔습니다. 감찰단 파견 통보. 날짜를 확인한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단 창설 기념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어요. 하필이면 지금,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그걸 직감했어요. 회의실을 나선 태준은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누가 이걸 움직였는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제한 인사 기록들, 군수 관련 서류들, 그리고 7년 전의 기억. 태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어요. 동이 트려면 1시간은 더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단장실로 돌아온 태주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에 서서 부대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병사들의 생활관, 훈련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군수창고까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군수참모였어요. 평소에는 또박또박 말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보고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 중간중간 뜸을 들이더니 결국 한 문장을 제대로 끝맺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군수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보고서 원본 있나? 참모는 대답 대신 기침을 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와. 전화를 끊고 나서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행정 문서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방어할 수도 있는 무기. 아침 8시가 되자 사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참모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눈빛이 바쁘게 오가고 문을 닫고 하는 통화가 늘어났습니다. 태주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표정도 바꾸지 않은 채로요. 군수창고 쪽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CCTV 교체 예산이 갑자기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주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예산 승인 날짜가 이틀 전이었습니다. 감찰 통보가 내려오기 직전이었어요. 누군가 증거를 새로 만들거나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민원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지난달 혹한기 훈련 중에 있었던 경미한 사고에 대한 항의였어요.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훈련 중 발목을 삐었고 치료를 받고 정상 복귀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소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단장 비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근거도 없고 내용도 두루뭉술했지만 댓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받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누군가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저녁이 되어서야 태주는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통화 끝 무렵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눈빛이 이상해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말하기엔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주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태주는 서재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오래된 종이 파일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버리지 못한 것이었죠. 파일 표지에는 군수 분실 및 군무원 사고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이었어요. 태주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파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연대장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군수 물자가 분실됐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때 모든 화살이 한 군무원에게 쏠렸습니다. 박도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봤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상급부대는 조용히 덮으라고 했습니다. 군 기강 문제로 번지기 전에 내부에서 마무리하라고요. 태주는 그 지시에 따랐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했고 사건은 종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연은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고 현장 사진을 봤을 때의 그 이상한 느낌. 브레이크 자국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파편이 너무 일정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태주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고 파헤치지 않았어요. 그냥 덮었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부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멀리서 어른거렸어요. 태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인가? 그날 밤 태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좌관이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단 정문 CCTV에 이상한 게 찍혔다는 내용이었어요. 며칠째 같은 승합차가 정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식별되지 않았어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CC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승합차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 예, 사단장님. 며칠 전부터 내 동선 어디서 새는지 조용히 알아봐. 보좌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감찰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녁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그 6개월이 지금껏 살아온 48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주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파일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었어요. 손끝에 닿는 질감이 거칠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죠. 태주는 첫 장을 넘기며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7년 전 그는 연대장이었습니다. 41살 진급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앞날이 탄탄하게 열려있던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 군수 창고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야전 취사 장비 부품이 대량으로 사라진 거였어요. 장부에는 있는데 실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빼돌린 게 분명했죠. 상급 부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책임자가 지목됐어요. 박도현, 35살의 군무원이었습니다. 군수창고 관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태준이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태준은 파일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인사기록 사진이었어요. 단정한 머리, 야윈 얼굴,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 그 눈이 7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군단 참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연대장, 이거는 커지면 안 돼. 태주는 수화기를 쥔 채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 기강 문제로 번지기 전에 내부에서 마무리해. 책임자 한 명 정리하고 조용히 끝내.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연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게 분명했죠. 도연은 태준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연대장님,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태준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위에서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장부만 맞추면 된다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님, 저한테 집에 애들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이제 2살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그 애들은 어떻게 해요?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조사 종결 보고서였어요. 책임자 이름 칸에는 이미 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군무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도연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연대장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윗선이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물었어요. 그 윗선이 누군데? 도연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하면 저만 더 위험해져요.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박 군무원,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라도 정리가 돼야 자네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연대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죽었습니다. 차량 추락 사고였어요. 부대에서 15km 떨어진 산길에서 발견됐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었죠. 태주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니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요. 운전석 창문이 깨져 있었고 피가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죠. 태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진 거라면 급정거 흔적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타이어 자국이 그냥 일정하게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처럼요. 그리고 타이어 파편이 이상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튄 거라면 무작위로 흩어져야 하는데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어요. 태주는 헌병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브레이크 상태 확인했나?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일단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주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대장 현장에서 빠져. 사건은 헌병에서 처리할 거야. 태주는 전화를 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과로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사. 부검 내용은 비공개로 묶였습니다. 태준이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상급부대 지시입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태준은 그렇게 물러섰습니다. 그 후로 도연의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쌍둥이 아이들이 관사에서 짐을 싸서 떠났다는 소문만 들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죠. 부대 안에서 도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태준도 그 침묵에 동참했습니다. 파일을 덮으며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태준은 진급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됐고 군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바닥에는 도연의 죽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나와 집무실로 향했어요. 낮에 보좌관에게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군수창고에 오래된 장부를 찾아보라고요. 7년 전 서류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의 보고는 예상과 달랐어요. 사단장님, 해당 보관함은 지난주에 봉인됐습니다.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가? 화재 안전 점검 명목입니다. 군수참모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또 누군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태준이 집무실에서 나오려는데 행정병 하나가 다가왔어요. 어린 병사였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려다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요 며칠 밤에 군수창고 쪽에서 불이 자주 켜졌습니다. 경비 근무 설 때 봤는데 새벽 2, 3시쯤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태주는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불이 꺼지더라고요. 태주는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병사가 돌아간 후 태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새로 만들고 있거나요. 관사로 돌아온 태주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번호 비공개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화면을 열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태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 죽은 그날 밤을 말하는 걸까? 태준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7년 전 묻어버린 진실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걸요.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감찰단이 도착하기 전날이었습니다. 태준은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렸어요. 혹한기 훈련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가 문제였습니다. 병사 한 명이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는데 어디선가 소문이 부풀어 올랐어요. 지역 언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는 집요하게 물었어요. 사단장님, 훈련 중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현재 완쾌됐고 정상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목소리는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입수한 정보로는 상황이 좀 다르던데요. 태준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작은 불씨를 큰 화재로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 참모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감찰단이 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군수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번 건은 저희 쪽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어. 참모들이 술렁였어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너희들 탓이 아니야. 부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일 감찰단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 몇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군단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단 참모장이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기조를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처럼 모든 책임을 혼자 지시겠다고 하시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모장은 한 박자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단장님 가족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가족까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준은 관사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둘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태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연대장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눈빛이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군복을 꺼냈어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손끝이 차가웠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별이 달린 계급장, 다림질이 반듯하게 된 옷깃. 누가 봐도 사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 3시 태주는 관사를 나섰습니다. 부관에게도 경호원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밖은 영하의 추위였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태주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렇지 않았어요. 부대 외곽을 지나 훈련 구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밟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태주는 절벽이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낮에는 훈련병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새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준 혼자였죠. 난간 앞에 섰습니다. 절벽 아래로 검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어요.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군복 자락을 흔들었어요. 태주는 난간을 잡았습니다. 쇠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이 연대장실에서 말했던 그 말.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의 차. 7년 동안 외면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쌓여 있었을 뿐이에요.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킨 게 뭐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사단을 지켰나? 부대를 지켰나? 아니면 그냥 내 자리를 지킨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군인의 명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명예가 뭔데? 진실을 덮고 얻은 자리가 명예인가? 태주는 난간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깡통이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작고 날카로운 금속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속삭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멈췄습니다.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절벽 아래 철책선 근처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뭐지?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태주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난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상관없어. 내일이 아니야. 한 발짝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떨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태주는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올라온 게 분명했어요.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태준의 군화끈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떨어지지 마세요. 태주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이 차가운 공기에 금세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아이가 뛰어왔어요. 쌍둥이처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누나, 아저씨 괜찮아.
남자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여자아이는 대답 대신 태준의 군화끈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태준은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태준 앞에 서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안에서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태주는 그 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는 부대 PX 로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병과 고철을 주워 모은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가 오늘 모은 거예요. 많진 않은데 아저씨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태주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이었어요. 볼이 얼어서 빨갛고 코끝에는 콧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진지했어요. 어른보다 더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야? 저는 민서예요. 동생은 민준이에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야, 민준아. 이 새벽에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민준이 대답했어요. 병 주우러 왔어요. 할머니 약 사려면 오늘 안에 돈을 모아야 해서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이들의 얇은 옷이 펄럭였습니다. 제대로 된 겨울옷도 아니었어요. 찢어진 곳을 꿰맨 자국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집이 어디야? 민서가 고개를 돌려 어둠 속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부대 담장 밖에요. 태주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존재들이었어요. 이 차가운 새벽에 동전 몇 개를 모으려고 여기까지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민서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태준의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태준은 아이들과 함께 어두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민서가 앞장섰어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 길을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태준 옆에서 걸으며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아저씨가 다시 돌아갈까봐 걱정되는 눈치였죠. 태준은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작은 어깨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거릴 것 같은 어깨. 그런데 그 작은 어깨가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군화끈을 움켜쥐고 울면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대 담장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병사들의 생활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안에서는 병사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저씨,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가야 해요. 왜? 검문소 있어요. 아저씨들이 물어보면 귀찮아져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검문 초소를 피해갔어요. 담장 옆 숲을 사이로 난 작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해졌습니다. 9살 아이들이 새벽에 군부대 주변을 돌아다니며 병과 고철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서요. 담장을 벗어나자 마을이 나왔습니다.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낡은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가로등은 2개 중 하나가 꺼져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가 뒹굴었어요. 민준이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동네 좀 지저분해요. 괜찮아. 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누군가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힐끗 봤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커튼을 닫았어요. 또 저 집 애들이네. 창문 너머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시선에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걸었어요. 민서는 앞만 보고 걸었고 민주는 땅바닥의 돌멩이를 발로 찼습니다.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아이들이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민서가 말했어요.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읽을 수 있는 건 정자 가게 정도였습니다. 가게 옆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집은 가게 뒤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려다가 멈칫했어요. 할머니 주무시면 어떡하지? 괜찮아. 들어가. 민서가 동생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 새벽에 낯선 남자가 아이들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아저씨도 들어와요. 밖에 있으면 얼어요. 민서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진지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난로가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바깥만큼이나 차가웠어요. 태준의 눈에 방 안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에는 찢어진 장갑들이 걸려 있었어요. 꿰맨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교 알림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약통이 놓여 있었어요. 약통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켰습니다. 손이 얼어서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태준이 다가가 성냥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할게. 고마워요. 민준이 비켜섰습니다. 태준은 난로에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방 안에 희미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늙고 쉰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할머니의 눈이 태준을 향했습니다. 태준이 입고 있는 건 군복이었어요. 별이 달린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군인이 왜 여기 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데려온 거예요. 할머니는 민서를 한번 보고 다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경계의 눈빛이 풀리지 않았어요. 태준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또 그 절벽 쪽 갔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 주우러 갔는데 이 아저씨가 거기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짐작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좁은 방 안에 아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빈 약통, 기운 장갑, 낡은 이불,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 둘이 찍힌 사진. 아기들은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마른 체형, 야윈 얼굴,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 낯이 익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도현. 7년 전 죽은 군무원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연의 아이들인 걸까?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아내와 쌍둥이 아이들이 관사에서 짐을 싸서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군부대 바로 옆에. 할머니가 태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뭘 그렇게 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가. 말을 꺼내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 얘긴 하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애들 앞에서 그 얘긴 안 해.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서와 민주는 할머니와 태준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늦었으니까 가. 아이들 데려다줘서 고맙긴 한데 더 있을 이유 없잖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태준이 돌아봤어요. 민서의 얼굴이 빨간 불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저씨, 아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잠깐 기다리다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요. 어느 날 혼자 있다가 갑자기 안 돌아왔어요.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어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런 눈을 하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거.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다시는 거기 혼자 가지 마요.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9살의 얼굴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태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혼자 안 갈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밖은 여전히 어둡고 추웠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가게 앞 간판 아래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비에 젖어 색이 발해 있었지만 사진 속 인물은 분명했습니다. 군무원 제복을 입은 남자, 박도현이었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들이 오늘 자신을 살렸습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주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감찰단이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조사와 면담에 시달렸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태주는 묻는 말에만 대답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일과가 끝났습니다. 태주는 관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골목길은 어젯밤보다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길 위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구멍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들어가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태준을 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누나, 어젯밤 아저씨 왔어. 잠시 후 민서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저씨, 진짜 왔네요. 태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거짓말이었어요. 일부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쑥스러웠죠. 민서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와요. 밖에 추워요. 태준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젯밤보다 따뜻했어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과자며 라면이며 생필품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 정자가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어요. 또 왔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젯밤보다는 덜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젯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숙제 안 했잖아. 방에 가서 해. 민준이 투덜거렸어요. 할머니, 아저씨 왔는데. 숙제 먼저 해. 아저씨는 안 도망가.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자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앉아. 계산대 앞 낡은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태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자와 마주보는 형태가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그 절벽에서 뭐하고 있었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태준은 대답을 피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말렸구나. 예. 정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당신이 뭔지는 몰라도 군인인 건 알아. 옷 입는 거 보면 높은 사람인 것 같고.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계속 말했어요. 높은 군인 양반이 그 절벽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묻지 않을 거야. 그건 당신 사정이니까. 할머니 말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 애들은 아빠 일로 이미 충분히 다쳤어. 또 누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꼴은 못 봐. 태준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일은 아니지. 그냥 애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어요. 난로에서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 아버지 이야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정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왜 궁금해? 저도 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7년 전 그 일을 알고 있어요.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알고 있다고. 예. 당시 저는 연대장이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정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정자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도연이가 죽기 전날 나한테 전화했어. 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울면서 말하더라고. 어머니, 저 억울해요. 저 혼자 한 게 아닌데
저만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럼 누가 시킨 거냐고. 윗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냐고.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못한대. 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진다고. 그러더니 다음 날 죽었어.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정자가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몰라.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운전 잘했어. 그 길도 수백 번 다녔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게 뒤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도연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봉투를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어요.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서, 열람 제한.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이가 복사해둔 서류야. 자기가 억울하게 됐을 때 쓰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쓰지도 못하고 죽었지.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군수물자 거래 내역, 결제 라인, 그리고 누군가의 도장이 찍힌 문서들. 태주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으로 훑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글을 잘 못 읽으니까. 근데 도연이가 그랬어. 이거 있으면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태주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결제 라인 맨 위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어요. 차성호. 7년 전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 지금은 예편에서 군수 관련 민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자를 바라봤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정자의 눈에 희미한 빛이 어렸어요. 희망 같기도 하고 두려움 같기도 한 빛이었습니다. 알아보는 건 좋은데. 정자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어요. 여기 건드리면 당신도 다칠 수 있어. 군대는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 내 아들이 그 증거야. 태준은 정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는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아저씨 아직 있어요. 민서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태준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품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정자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배고프지? 아저씨도 밥 안 먹었을 거야.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민준이 환호했어요. 아저씨, 할머니 라면 맛있어요. 태준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웃고 있었어요. 품 안의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라면 한 그릇을 아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관사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좌관이었어요. 사단장님, 내일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보좌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민간업체 관계자라고 합니다. 옛날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름이 뭐야? 차성호 대표 측 사람이랍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간업체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장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섰어요. 단정한 양복, 반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능글맞은 미소. 첫눈에 봐도 장사꾼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단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차성호 대표님 측에서 왔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요. 다름이 아니라 차 대표님께서 사단장님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안부요? 예. 요즘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감찰 조사도 받으시고. 남자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친절한 척하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태주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남자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단장님, 세상 일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가끔은 아름답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7년 전 일 말입니다. 그때 일은 이미 정리된 거잖아요. 굳이 다시 들춰서 좋을 게 없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누가 다시 들춘다고 했습니까? 남자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사단장님이 요즘 이상한 데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차 대표님 말씀이 사단장님 전역하시면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분들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태준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족이요. 예.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셨다면서요. 취업도 요즘 쉽지 않은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주시죠. 남자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사단장님 충고입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손해보는 건 사단장님이에요. 태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보좌관. 복도에 서 있던 보좌관이 달려왔어요. 손님 배웅해드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문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들이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까지 언급한 건 명백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군수창고로 향했습니다. 정자에게 받은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원본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7년 전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 말이에요. 창고 앞에 도착하자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자물쇠에 빨간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화재 안전 점검. 태주는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인 게 분명했어요. 누군가 증거를 감추려고 창고를 봉인한 거였습니다.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봉인 누가 했어? 군수참모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군수참모 지금 어디 있어? 보좌관이 머뭇거렸어요. 어제부터 병가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쉰다고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가라. 연락은 되나? 휴대폰이 꺼져 있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협박을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군수참모는 뭔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잠적한 거였어요. 관사로 돌아온 태준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정자에게 받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거래 내역, 입금 기록, 결제 도장.
차성호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차성호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태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단장님이시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예비역 법무관입니다. 사관학교 선배님이 연락하라고 하셔서요. 태주는 며칠 전 선배에게 비공식으로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다음 날 오후 태주는 부대 밖 작은 식당에서 예비역 법무관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이 알아보시는 그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군 내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관련자들이 다 엮여 있어요. 감찰도 헌병도요. 태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무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든 언론이든 판을 키우면 그쪽에서도 함부로 못해요. 판을 키우면? 예. 대신 사단장님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게 드러나면 사단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7년 전 서류에 서명하신 거 책임 추궁이 올 수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법무관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해야죠. 이미 시작한 거니까요. 그날 저녁 태준은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자신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 청소년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민서와 민준이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민서의 손에는 빈 병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량 청소년 중 한 명이 민서의 손에서 병을 빼앗았어요. 야, 이거 팔려고 주운 거지. 돌려줘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소년이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니네 아빠가 도둑이잖아. 군대에서 돈 훔친 도둑.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는 도둑 아니야. 아니긴. 다 아는 얘기야. 청소년들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청소년들 앞에 섰어요.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청소년들이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가 앞을 막아서자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이 아이들 보호자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 청소년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리더처럼 보이는 녀석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냥요. 그냥 놀았어요. 놀았어. 남의 물건 부수는 게 노는 거야.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눈빛에 움찔했어요. 다시 이 아이들 건드리면 그때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청소년들은 투덜거리며 뒤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돌아섰습니다. 괜찮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깨진 병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주운 병이었습니다. 태주는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병은 다시 모으면 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정말 도둑 아니에요. 알아. 태주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네 아빠는 도둑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걸 증명할 거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정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지켜봤는지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정자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집 뒤 창고에 트렁크가 하나 있어요. 도연이가 죽기 전에 가져다 놓은 건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로 가자 낡은 트렁크가 보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열리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자물쇠의 숫자 4칸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생일이에요. 아빠가 우리 생일 숫자를 좋아했거든요. 태주는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맞췄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태주는 트렁크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묶음과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단 창설 기념식 당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병사들은 연병장의 의자를 정렬했고 참모들은 행사 진행 순서를 점검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태주는 관사에서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별이 달린 계급장, 훈장이 줄지어 달린 가슴. 사단장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며칠 전 아이들이 내밀었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죠. 주머니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찾은 서류와 녹음 파일을 가방에 담았어요. 밤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녹음 파일에는 도연과 차성호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성호가 직접 군수물자 빼돌리기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태주는 가방을 들고 관사를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행사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단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감찰단까지. 연병장 한쪽에는 취재진도 자리를 잡았어요. 태주는 단상 뒤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 찾아왔던 차성호 측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상한 거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태주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상한 거요? 아시잖아요. 가족 생각하세요. 저녁 후 생활도 생각하시고 연금도 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품 안에 천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아이들이 내민 동전 주머니, 하루 종일 병을 주워 모은 전부. 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갈 길 가시죠.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11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일회, 그리고 축사가 이어졌어요. 군단장이 단상에 올라 사단의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태주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단장 이임사 순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다음은 강태준 사단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연병장을 내려다봤어요. 정렬에 앉은 병사들, 고위 장성들, 취재진, 모두가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이임사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임사 대신 장병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군단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7년 전 이 사단 예하 연대에서 군수물자 분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책임자로 군무원 한 명이 지목됐고 사건은 내부에서 조용히 종결됐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군무원은 사건 종결 다음 날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무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당시 거래 내역과 결제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시 지시자는 연대 상급부대 군수 담당이었던 차성호 대령이었습니다. 현재는 예편하여 군수 관련 민간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군단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태준은 군단장을 바라봤습니다. 보고 드리는 겁니다. 군단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의 기록은 이미 외부에 전달됐습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준은 다시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연대장으로서 사건 종결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상급부대의 지시를 따랐고 진실을 묻었습니다. 그 책임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하지만 오늘 사단장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로 말씀드립니다. 태준의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단을 지킨다는 것은 거짓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찰단 단장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사단장,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건 절차에 어긋납니다. 태준은 대답했습니다. 절차요. 7년 전 사람 하나 죽이고 덮은 것도 절차였습니까? 장내가 얼어붙었어요. 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직무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군 수사기관과 외부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번져갔어요. 참모들 중 몇 명이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참모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직무정지 조치해. 참모가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직무정지 통보드립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사기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차성호 측 관계자에게 다가갔어요. 잠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요? 이게 무슨... 수사관이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군납 비리 및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병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태주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품 안에 천주머니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내민 동전 몇 개, 하루에 전부를 내밀며 떨어지지 말라고 했던 그 아이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 씨,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행사장을 나서는 태준의 등 뒤로 박수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사단장님.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태준은 그 병사에게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병장을 떠났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마지막 임무. 거짓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것. 태준은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기념식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달라붙었어요. 사단장 폭로라는 제목이 기사마다 붙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태준을 용기 있는 군인이라 했고 어떤 기사는 조직을 배신한 문제아라고 썼어요. 태준은 직무정지 상태로 관사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기자들이 관사 앞에 진을 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창문 커튼을 닫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휴대폰에는 연락이 쉴 새 없이 왔습니다. 격려하는 문자도 있었지만 욕설과 협박도 섞여 있었어요. 한 통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만 안 둔다. 가족까지 건드리겠다. 발신자는 번호 비공개였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지우지 않았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군 내부도 분열됐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태준을 비난했어요.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다. 우리 부대 망신이다.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드디어 누군가 나섰다. 오래전부터 이상했던 건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부관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장님. 부관은 여전히 태준을 사단장이라 불렀어요. 직무정지 상태인데도요. 무슨 일이야? 부관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민간업체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이 눈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던가. 부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편 들지 말라고요. 그러면 제 앞길도 막힐 거라고.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부관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단장님 곁에 있겠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연병장에서 하신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사단을 지킨다는 건 진실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준은 부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다. 저녁이 되자 태준은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자신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자에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가게에 도착하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이 시간이면 항상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태주는 뒤쪽 살림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정자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왔어요. 애들은요? 안에 있어요. 들어와요. 태준이 안으로 들어가자 민서와 민준이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민서가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었어?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그랬어요. 뉴스에 나온 아저씨 때문에 우리 집도 난리 났냐고.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자인지 뭔지 모를 사람들이 가게 앞에도 왔다 갔어요. 사진 찍고 가더라고.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일어나야 할 일이었어요. 정자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죽고 7년 동안 나는 그냥 참고만 살았어요. 억울해도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었고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들어줬으니까. 정자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근데 당신이 나서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때문에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저씨 그날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런 일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아저씨가.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너희가 나를 붙잡아 준 거야.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어. 그러니까 고마운 건 나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도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두 아이를 한 번씩 안아줬어요. 듣고 있어. 이 일이 끝나면 너희 아버지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태준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척 집이든 어디든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려고요. 내일 시골 친척 집으로 갈 생각이에요. 애들도 데리고. 태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연락처예요.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부탁해뒀으니까요. 정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정자가 조용히 불렀어요. 예. 도연이가 죽기 전날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어머니, 저 언젠간 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애들 잘 부탁드려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야 그 말이 이루어지려나 봐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늦었어도 왔잖아요. 관사로 돌아온 태준은 수사기관에서 온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조사실 출석 요청이었어요. 태준도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7년 전 사건 종결 보고서에 서명한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은 각오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준은 수사기관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어요. 7년 전 사건 종결 보고서에 서명하신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상급부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군단에서 조용히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피해자 박도연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의심되는 점은 없었습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봤을 때 브레이크 자국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태주는 수사관을 바라봤어요. 겁이 났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면 저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수사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지금은 다르십니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금은 다릅니다. 수사관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 브레이크 라인 감식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시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저희가 당시 기록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인위적인 손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럼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어요. 7년 전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대장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눈빛.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연 씨. 태준은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차성호 대표가 구속됐고 관련된 군 간부 몇 명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새로운 내용이 보도됐어요. 7년 전 군무원 사망 사건, 사고사 아닌 타살 의혹. 그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괜히 큰일 만들었다. 조용히 살던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그런 말들이 돌았어요. 하지만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정자와 아이들은 시골 친척 집에서 열흘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물건만 사고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할머니 힘드셨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7년 동안 외면받았던 시간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민서와 민준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예전에는 피하거나 수군거리던 아이들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민서, 민준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게 있었어.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민서, 민준이 아버지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어.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민서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선생님이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민서를 놀리던 아이였어요. 민서야, 나 그때 나쁜 말해서 미안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받은 상처가 한 번의 사과로 낫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민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민주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반 아이들이 축구를 하러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평소에는 민준을 끼워주지 않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야, 민준아. 너도 할래? 한 아이가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준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민서가 교실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민서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구멍가게를 찾아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가게 문을 열어줬어요. 왔어요. 예.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태준은 종이를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정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사 결과 요약본입니다. 비공식으로 받은 건데 할머니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자는 천천히 종이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7년 전 사건의 진짜 책임자가 차성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입막음을 위해 사고로 위장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어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정자가 낮게 불렀어요. 이제야 누명 벗겠구나.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의 슬픔에 함께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민서와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정자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어서 그래.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그래.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어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군무원 시절 사진이었어요. 수사 자료에서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민서, 민준아. 태준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너희 아버지야. 아이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군무원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 멋있었어요. 응, 멋있었어. 그리고 용감했어. 태준이 대답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 위험한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진짜 용기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도둑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 다 알게 돼요. 응,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거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깨끗해질 거야. 민서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빠, 우리 이제 울지 않을게요. 며칠 후 동네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서와 민준을 괴롭히던 불량 청소년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가게 앞을 서성거리며 시비를 걸려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동네 어른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이웃집 아저씨가 청소년들 앞에 섰어요. 아, 아니, 그냥요. 그냥이 뭐야? 얼른 안 가.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정자가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놀림을 받아도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아도 모두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요? 민준이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사고 당한 곳이야. 가서 인사드리자. 민서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오후 태주는 아이들과 함께 그 산길을 걸었습니다. 7년 전 도연의 차가 추락한 곳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산길이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태주는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절벽 아래로는 계곡이 보였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 힘들었겠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약이었어요. 학교에서 접었어요. 아빠한테 주려고. 민준이 종이약을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태주는 아이들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민서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아빠 이름 깨끗하게 해줬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아빠 나쁘게 안 말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 씨,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아이들 잘 컸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도 돌려드릴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전역했어요. 48년 인생 중 27년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별을 달고 사단장까지 올랐지만 마지막은 조용했어요. 저녁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저녁 처리가 됐거든요. 태주는 마지막 날 관사를 정리하고 조용히 부대를 떠났어요. 정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27년 동안 자신의 전부였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어요. 저녁 후 태주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이 군을 떠난 것도 수사에 연루된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당신이 한 일 틀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왜 괜히 나서서 일을 키우나 싶었고, 근데 뉴스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들 아버지는 영원히 누명 쓰고 묻혔을 거잖아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차성호는 군납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련된 예비역 간부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았어요. 태준도 조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7년 전 사건 종결 보고서에 서명한 책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태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단장님도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상급 부대에 압박이 있었고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이번에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태주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어요. 수사관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늦었어도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봄날 오후 태준은 구멍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민준이 태준에게 달려왔어요. 키가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학교 다녀왔어. 응. 오늘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 민준이 웃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서도 나왔어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뭐야?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민서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가정통신문이었어요. 태주는 종이를 읽었습니다. 도연의 명예회복에 관한 안내문이었어요. 군에서 공식적으로 도연의 누명을 벗기고 유족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반 애들 앞에서 읽어줬어요.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민서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태주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됐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됐네. 가게 안에서 정자가 나왔습니다. 왔어요. 정자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주름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태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자가 물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쪽 동네로 옮겨요. 태주는 저녁 후 이 마을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아저씨, 그럼 매일 볼 수 있는 거야.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볼 수 있지.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응? 우리 이제 병 안 주워도 돼요. 태준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왜? 학교에서 장학금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 명예 회복되면서 보상금도 나온대요. 정자가 덧붙였어요. 많지는 않지만 애들 학비랑 생활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해. 알지. 민준이 씩 웃었어요. 알아요. 저녁이 되어 태주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민준이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럼. 아저씨 그때 왜 거기 있었어요? 태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아저씨는 힘들었어. 무슨 힘든 거요? 모든 게 내 잘못 같았어. 군인으로서도 실패했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 민서가 조용히 물었어요. 떨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근데 너희가 나타났잖아. 태주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아저씨 군화 끈잡고 안아줬잖아. 떨어지지 말라고 울면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너희가 동전 주머니 내밀었잖아. 하루 종일 모은 거라면서. 그거 보고 생각했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포기 안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살기로 했어. 너희 덕분에. 민준이 태준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민서도 다가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안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해. 태준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용기는 강한 게 아니야. 그만두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한 발 더 내딛는 거야. 그날 너희가 아저씨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태주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 앞에서 헤어지기 전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응, 그날 우리가 잡은 건요. 민서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어른이었어요. 태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른은 힘들어도 도망 안 가고 잘못한 건 고치려고 하고 약한 사람 지켜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저씨가 그런 어른이에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7년 전 외면했던 진실, 그날 새벽 절벽에 섰던 자신, 그리고 군화끈을 붙잡았던 작은 손, 모든 게 연결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당신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군복은 벗었지만 지켜야 할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살. 그게 태준이 선택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